안녕하세요. 황선의 통일 콘서트 시간입니다. 먼저 한 주간의 한반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22일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의결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즉각 재가했습니다. 지난달 27일 협정 논의 재개를 알린 이후 한 달 만에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셈입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 14일 이미 협정에 대한 가서명을 마쳤기 때문에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주한 일본 대사의 정식 서명이 끝나면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 절차 이후 곧바로 발효됩니다. 야권은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 매국 협상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지소미아는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 협상이라며 이 협정을 주도 동조한 모든 책임자들한테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 폐기를 위한 특별법을 제출하겠다.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재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주한 일본 대사 서명이 이루어지면 국회에서 바로 폐기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것은 국민 의사를 묵살한 행정명령 폭거라며 조약협정 체결에 있어 가서명 후 6 내지 8주 기간을 두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한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다. 조약과 협정 체결의 일반적 절차를 위반한 것은 원천적으로 모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붙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촉진하고 중국,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는 미국의 MD에 한국이 편입하는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의원은 22일 논평을 내고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렇게 긴박하게 추진된 배경에는 사드 배치와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사드 레이더에서 수집된 전자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겠다는 의도가 내년 8월까지의 사드 배치를 앞두고 긴박한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 당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앞두고 돌연 독도 방어 훈련을 연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일 저자세 굴욕 협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2일 정부 관계자는 해군이 24일 독도 방어 훈련을 한다는 계획이었다며 해군이 돌연 훈련을 연기한 것은 상부의 지시 때문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독도 방어 훈련 계획이 협정 체결 전 언론에 보도되면 한일 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안다. 정부가 알아서 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2일 북한 외무성은 우리의 핵무력 강화는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 압살 책동에 대처한 정정당당한 자위적 선택이라는 제목의 비망록을 발표했습니다. 외무성은 A4 용지 9매 분량의 비망록을 통해 미국이 전례 없이 강력하게 추진한 북한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북한의 자위적 대응을 초래했고 이 같은 정책은 결국 참패를 면치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달라진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우리에 대한 핵 위협을 철회할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것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외무성 비망록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결산한 형식을 띠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트럼프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 2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다시 한번 명백히 하건대 미국의 역대 집권자들이 추구해온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 공갈이야말로 조선반도 정세 격화의 근원이며 우리를 핵 보유회로 떠민 근본 요인이라며 조선반도 문제 해결의 근본 방도는
미국이 달라진 우리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 초반에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제안했습니다. 조엘 위트 존스 홉킨스대 선임 연구원과 리처드 스콜스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22일 미 시사월간지 애틀란틱에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합의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기고문에서 북한과 협상할 만한 여지가 있다며 이를 위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세기간 계속 자랑한 강력한 지도력과 협상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전문가는 중국에 의존하지 말고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3박 5일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국회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 외교단이 21일 방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트럼프 캠프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온 의원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강력한 제재부터 대화까지 다양하게 시도하며 변화를 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단순한 제재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외교 수단을 모두 다 폭넓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다만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무력을 사용한 일은 절대 없다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 외교단은 정세균 국회의장 산하기구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새누리당 정병국 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의 밀접한 경제관계가 가까운 시일 안에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북중 간 교역액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양국 간 교역은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북한 경제의 노동자 중국 송출과 중국의 대북 에너지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의 전력 사정이 최근 많이 좋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최근 평양에서 운행한 차량의 수와 중국의 대북 차량 수출이 늘어난 것에 근거해 중국에서 북한에 들어가는 원료의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2일 통일부는 북한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연계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최근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 공세라는 언론 배포 자료를 통해 우리 내부 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향후 대선 국면까지 의식하며 우리 내부의 반정부 여론을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지금 시기에 통일부가 이런 내용의 자료를 내는 의도가 무엇이냐, 공론 분열을 얘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퇴진으로 공론이 모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북 정책에선 공론이 분열되고 있다. 개성공단도 논란이 되고 있고 라며 북한이 성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한 공론 분열이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 공세 때문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21일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미국 차기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방미 중인 장 청장은 한미 국방 획득 정책과 국제 안보 환경이라는 컨퍼런스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미국 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장명진 청장의 발언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과 미국 무기회사 로키드 마틴과의 결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씨가 로키드 마틴과 결탁한 의혹이 있다. 참고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7공학번 동기라는 점도 주목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1월 17일자 로이터 통신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계속 추진할 것인가의 여부야말로 트럼프가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판단할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중국 측 인사는 사드 배치 여부는 미중 관계의 정치적 풍향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된 가운데 중국 정부의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 규제 및 한국 연예인 광고 출연 제한 등을 일컫는 한한령이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18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한한령이 한층 강화됐다. 광고도 안 된다는 글과 함께 장수 위성TV가 당국으로부터 받은 한국 연예인 출연 방송 광고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내부 통지 문건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한편 중국 언론들은 중국 광전 총국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 한류 스타가 등장하는 예능 프로그램, 한국 드라마를 번안한 작품 등을 일절 내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수해복구 지역의 주택공사가 완료된 이후 새 집들이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조국의 북변 땅에 사회주의 선경을 잃은 새 거리, 새 마을들이 전화위복의 창조물로 솟아올라 피해 지역 인민들이 새 집들이를 하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뉴스입니다. 자, 한일 군사협정 체결 이후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재협상 개시를 발표하면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또다시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말았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님이 오마이뉴스에 기고글을 쓰셨는데요. 그 글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제목은 받을 건 없고 줄 것만 많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박기학 소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불공정한 협정이다. 한국이 일본한테 받을 만한 정보는 별로 없는 반면 한국은 귀중한 정보를 내주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필자는 일본의 대북 정보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데도 효용성이 없다.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 데는 불과 2분 내지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때문에 일본이 북한의 대남 미사일 발사 정보를 곧바로 파악하기도 어렵지만 파악한다 하더라도 그 정보는 남한이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시간적으로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소장은 우리 해군의 대잠수함전 수행을 위해 일본의 대잠전 작전본부의 정보 해석 능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의 대잠전 작전본부의 정보 해석 능력을 이용하려면 한국 해군이 수집한 북한 잠수함 정보를 고스란히 일본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한국 해군의 대일 정보 종속만 초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소장은 세 번째로 한국이 일본한테 받을 정보는 없지만 일본이 한국한테 받기를 바라는 정보는 무수히 많다. 그중에서 일본이 제일 관심을 두는 분야가 인적 수단을 통해 수집한 인간 정보, 휴민트다. 휴민트는 일본이나 미국이 도저히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정보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 정보의 유용성에 비추어 보면 휴민트를 일본에 건네주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한국이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일본이 북한에 관한 휴민트 정보를 얻게 되면 이를 북한 급변사태 유도 또는 북한 붕괴 공작에 이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즉 한일 정보당국 사이에 북한 붕괴를 위한 정보 공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남한에 대한 북한의 불신과 경계심을 증폭시키고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박 소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협정이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준 협정으로 일본의 재침략의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우리나라의 백해무익하다. 일본의 정보는 우리에게 쓸모가 없다. 반면 우리가 일본에 건네는 정보는 일본의 대북 적대 정책을 부추기고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를 보장하며 일본의 집단 자유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준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한일 관계를 군사동맹 관계로 전환시키는 출발점이기도 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통합 MD를 구축하는 법적 토대를 제공한다. 한국이 일본과 동맹관계가 되면 한국은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돼 미국에 이어 일본에 대한 군사적 종속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중국도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의 훼손까지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소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리의 주권과 독립, 평화, 그리고 동북아시아 평화에 반하는 협정이라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22일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한 기업이 최순실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 비선실세, 청와대 비선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달라는 것인데요.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하여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정기섭 회장님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섭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최순실 씨를 필두로 한 비선 모임에서 개성공단 폐쇄가 논의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많이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네, 지난달에 언론에 보도된 거죠. 사실 당시에 저희들로서도 전면 중단 내지는 용어도 전면 중단은 생소한데 폐쇄 결정에 이르는 게 전혀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7일까지도 그런 폐쇄에 대한 그런 검토 같은 거는 통일부에서도 전혀 없었고 개성 현지의 체류 인원만 650명에서 500명으로 줄이는 걸로 그렇게 안을 만드는 거를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네. 갑자기 저희들이 10일 날 오후 2시에 통보를 받았으니까 한 8일, 9일 그 사이에 갑자기 그때가 서울 연휴 기간 중인데 그때 이제 갑작스럽게 결정이 된 거고 7일 날 NSC도 열렸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개성공단 문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10일 날 오전에 요식행위로 NSC에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처럼 포장은 했는데 실제 그 과정이 전혀 납득이 안 갔고 그리고 개성공단을 닫는다고 하더라도 떳떳이 북측에 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기업들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닫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쫓겨나오듯 또는 야반에 도주하듯 그렇게 군사작전하듯이 닫을 이유가 없었는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점이 내내 좀 의아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피해가 극대화된 점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했죠. 네네.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이 비선실세가 이제 정체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이해가 되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걸 대입을 하니까 실제 좀 이해가 안 가던 부분이 이래서 이렇게 충동적인 결정이 갑작스럽게 내려졌는가 보다라는 식으로 나중에 수수께끼가 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남북관계 전문가들도 아니고 공식적인 이 정부 관계기관도 아닌 곳에서 이렇게 충동적으로 내려진 결정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기업인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소속되어 있던 노동자들이나 그리고 남북관계 전반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좀 심각한 상황인데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얼마 전에죠. 17일 미국의 소리가 개성공단 최근의 위성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예, 아, 맞습니다. 네네. 자, 2월 중단된 이후에 이제 뭐 장비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방송에선 나왔는데 실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재 뭐 외견상으로는요, 공단 그 폐쇄 직전의 모습과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요. 실제 뭐 어떤 부분은 자칫 북을 그 두둔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네네. 어떤 부분은 뭐 제대로 진실을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북에서도 그렇게 위에서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나바오 짓은 안 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동결 상태로 어쨌든 그 폐쇄 2월 당시의 상황으로 좀 동결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예, 예. 말씀이시죠? 예. 지난번에 동결은 발표를 했고요. 네네네. 청산이라는 거는 사실 간단히 얘기하면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네. 물론 우리 기업들이 선택해서 개성단을 닫은 게 아니지만 그래도 여하튼 그 정부 결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타이에서 다치더라도 저희들이 거기서 기업한 입장에서 근로자들한테 뭐 밀린 임금이라든지 해결해 줄 것도 있죠. 네. 그런 청산 과정을 지금 못 고치고 지금 그 상태에서 그냥 오늘까지 오고 있는 거죠. 네. 그 공단 중단 10개월이 다 되었는데요. 예. 지금 그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상황을 좀 대략적으로 좀 알려주시고 그에 더해서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제 피해 보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나 의지가 있는지 다시 확인되는 것이 있는지 지금 뭐 그럴 경황이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요즘이야 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뭐 전 정부 부처가 좀 네. 어수선할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도 정부는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그동안 외면했었고요. 보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전체 피해 본 것 중에 한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런 정도에 대해서 무이자 대출 형태로 지원을 했을 뿐인데요. 그거는 공단의 자산을 되찾게 되면 다 한 달 내에 갚아야 할 그런 돈들이고, 어떻게 보면 정부의 행위가 더군다나 이런 비선 전문적인 식견도 없는 사람들을 이해해서 참 어떻게 보면 애들 장난처럼 다친 게 사실이라면 정말 더 억울한 기업들 피해를 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하여튼 정부는 지금 지원이라고 한 게 대부분 보험 받은 거거든요. 보험은 우리가 보험료 내고 보험금 받은 건데 그건 북한이 닫았더라도 그거는 지급을 마땅히 해야 되는 돈이고요. 정부가 그런 어떻게 보면 법 절차를 위배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기업들은 당연히 굉장히 어렵죠. 특히 한 절반 이상은 개성공단에만 사업장이 있던 곳들은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 있는 게 아니죠. 해외에 겨우 대체 생산 공장을 차려서 이제 겨우 사람 뽑고 하는 이런 데들도 있고, 아니면 그조차 소요 자금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을 못한 데들은 2월 10일 이후에 그냥 개점 휴업 상태로 그냥 있는 거죠. 네. 자, 얼마 전에 국회에서 공단 폐쇄 전면 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예. 또 어떤 활동들이 좀 계획에 있는지요? 일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국정조사도 있고 국회 차원에, 그다음에 특검에 의한 수사도 있죠. 거기에 아마 개성공단 문제도 각각 조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납득 안 가는 폐쇄 과정의 진상이 낱낱이 좀 밝혀지고
그 상태 하에서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또 국가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훨씬 얼마나 더 큰 것인가가 조명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개성공단 재개를 정당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모두 이제 바로 잡히는 가운데 특히 이 남북 관계, 특히 그 중에서도 특히 개성공단 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북한의 과학기술 역사를 전공한 강호재입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북한을 과학기술로 다시 한 번 더 보자라는 의미로 과학기술로 북한 읽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북한의 흐름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저는 과학기술로 북한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의 북한의 흐름을 얘기하는 옛날 얘기를 모았습니다. 옛날에 북한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왔다라는 걸 아주 쉽게 에피소드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과학자들, 그리고 최근에 핵이나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그 다음에 인공위성 이런 얘기들을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북을 본다면 어떻게 해석될까, 이걸 글로 써봤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북한을 새롭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통일은 더 가깝게 다가온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옆에 배너를 클릭하시면 제 책을 빠르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책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북새통 시간입니다. 오늘도 NK투데이의 이동훈 기자님 모셨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북한의 인터넷과 휴대전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또 이런 얘기하면 현대에 당연히 가능할 수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몇만 대 이런 것 때문에 고무찬양 이런 얘기 큰 고초를 겪으셨지 않습니까? 네. 또. 네. 자, 그래요. 북한의 인터넷 휴대전화 상황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보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평양 주재 각국 외교관들이 공관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9개월 전부터 광케이블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속도를 보면 광케이블을 이용한 인터넷 속도가 15Mbps라고 그 속도를 측정한 단위가 있는데요. 이 15Mbps 정도로 꽤 빠른 편이다, 이렇게 좀 소개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냐 하면 미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가 14.2Mbps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약간 더 빠른 수준이죠. 그리고 전 세계 평균 인터넷 속도가 5.6Mbps 정도니까 그거의 약 3배 정도 된 속도를 보장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가 됐습니다. 네, 의외네요. 의외로 상당히 빠른 속도. 네. 인프라가 이제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 이런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인터넷이 아니라 인터넷 광명이라는 것을 전국에 설치를 했는데요. 1990년대 말에 이미 전국적인 광케이블 설치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이 정확한 정보가 다 공개된 건 아니어서 조금씩 이제 나온 정보들인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에 특별시나 도인민위원회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광케이블이 다 이제 매설이 됐었고, 시군 단위로 내려갔을 때 모뎀 통신망이 구축됐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벌써 10년 전 일이니까 지금에 와서는 전국 단위에서 광케이블이 구축이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외국 공간에 광케이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를 제공한 외교관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냐면 일부 한국 언론사 사이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접속이 가능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특히 이제 올해 초였던 걸 기억하는데 일부에서 페이스북 접속이 막혔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페이스북과 같은 SNS 웹사이트도 접속이 가능하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지방에서는 그 USB 이용한 인터넷 사용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방금 말씀드렸던 건 광케이블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었죠. 그러니까 유선 접속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건데, 이 소식은 11월 11일 날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이동통신사인 고려링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고려링크에서 판매하는 유심칩을 구입을 해서 그걸 USB에 꽂고 나서 그 USB를 노트북에 연결을 하면
그걸 통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링크 서비스가 되는 곳이면 지방 어디든지 인터넷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우리 투어스라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안드레아 리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 뭐 무상은 아니겠죠? 네. 네. 좀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월 2GB에 $140. 약 15만 원 정도 되죠. 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그거의 경우 1GB의 데이터를 초과했을 때 약 2만 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랑 비교하면 좀 비싼 편이다 확실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비싼데 이거 대부분 이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외국인들의 전원이죠. 네네. 예. 북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도 있나요? 북한에서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곳은 외국인 공간이나 뭐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이나 이런 곳에서 좀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평양과학기술대학이라든지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지 이런 고등교육기관 그 기관에서 학술용으로 이걸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없고요. 올해 7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인터넷 이용을 더 늘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북에서 최근에도 그렇고 휴대폰 이용자 특히 스마트폰 네.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거면은 어쨌든 그 좀 대중적인 통신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상태라는 거 아닌가요? 네, 3G 통신이라고 하죠, 흔히. 이것이 이제 가능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북한이 구축하고 있는 인터넷망을 이용한 그런 이동통신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에는 광명이라는 인터넷 서비스가 현재 구축되어 있습니다. 광명망은 최고 1,300여 기관 및 기업소 등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그 통신망인데요. 2008년도에 이집트의 오라스콤사가 북한의 최신성과 합작해서 고려링크라는 이동통신사를 만들고 나서 이 광명망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관공서마다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뭐 모바일 페이지를 만든다든지 스마트폰 어플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휴대전화를 이용한 이동통신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그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좀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었는데 북한에서 스마트폰 어플 이용해서 음식 주문할 수 있는 쇼핑몰 어플이 있다. 또 쇼핑몰 사이트가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와서 상당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북한에서 자체 운영하는 인터넷망 3G를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주문을 하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이런 네. 것도 봤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네. 있고 배달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고려링크 말고 다른 통신사가 만들어졌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요. 네, 뭐 고려링크 아까 계속 언급이 됐었는데 이집트의 오라스콤사가 합작을 한 거고 현재 오라스콤사가 지분을 75%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이거 20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용자가 점점점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에 100만 명, 13년에 200만 명, 2015년 말에는 300만 명이 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미국의 CIA가 현재 북한에 보급된 휴대전화가 324만 대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이용자가 있고 수익도 이제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인지 몰라도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국영으로 운영하는 이동통신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강성네트라고 하는 건데요. 2011년에 만들어졌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올해 4월의 보도에 따르면 사람들이 고려링크에서 점차 강성네트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북한이 이미 투자를 받은 걸 이용을 해서 독자적인 이동통신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인프라가 구축됐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네트가 점점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도 있습니다. 북한이 강성네트와 고려링크와의 합병을 추진해서 고려링크에서 오라스콤사의 지분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고려링크와 강성네트를 경쟁시켜서 그 점차 고려링크보다는 강성네트 쪽으로 사람들 옮겨가게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일단은 보도상 확인된 걸로는
9월 달에 하나 보도가 있었는데요. 오라스콤사가 북한 당국이 이동통신 신규 가입자를 공평하게 배분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니까 고려링크로 신규 가입한 사람이랑 강성네트로 신규 가입한 사람이랑 배분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강성네트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향후에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네트, 고려링크 다 친근한 말인데 빨리 좀 네. 써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한국에 좋은 통신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한국의 통신사와 합작을 해서 했으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 실제 추진도 되고 있었는데 아쉽게 좀 이게 좌초가 되면서 이집트에 회사가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이런 이동통신 사업, 특히 또 한국에 강점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더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가져보겠습니다. 네네. 소식이 이동통신 사업자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북에서 이미 이제 자체적으로 좀 자리 잡고 있다고 네. 하니까. 네. 오라스콤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만 950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하니까 네. 그렇군요. 아쉽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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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함께하는 일정입니다. 25일 금요일 오후 1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02호에서는 박근혜 하야 정국과 한미 관계, 남북 관계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는 박근혜 퇴진 광장 촛불 콘서트 물러나 쇼가 진행이 됩니다. 26일 토요일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박근혜 퇴진 5차 범국민 행동이 진행됩니다. 황선의 통일 콘서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